안녕하세요. 마연의 둘도 없이 소중한 인연을 만난 70대 남자입니다. 자식 다 키워놔봤자 소용없다는 말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 부부도 이 말에 공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기쁨과 불행을 넘나들면서 살아가던 저희 부부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제 인생에도 역대급 반전이 펼쳐지게 됐어요. 지금부터 그 말도 안 되는 역대급 반전이 무엇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땅도 가지고 있고 논밭도 가지고 계시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엄청나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의 재산을 아버지가 싹 다 팔아 노름을 시작하면서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진 노름판에 나갈 때마다 많은 돈을 잃었습니다. 남은 돈마저 싹 다 잃고서 돌아오던 날이면 화가 가득 들어차 목소리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했던 술주정을 저는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선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이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야,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있지? 가진 거 있으면 다 내놔. 안 돼. 가지고 있는 돈 한 푼도 없어 진짜야. 아. 그래, 내가 온 집안 싹 다 뒤져서 10원짜리 하나라도 나오면 죽을 줄 알아?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는 어머니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아버진 온 집안을 뒤져 노름알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새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결국 아버진 어머니가 장롱 속에 꼭꼭 숨겨두었던 육성회비를 찾아내 다음날 콧노래를 부르며 노름판으로 향했습니다.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인 잠을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어머니를 불러 밥을 차리게 만들었고 기껏 밥을 차려주면 밥이 질다 반찬이 짜다 등의 이유로 밥상을 뒤엎는 일도 빌비재했습니다.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밥 하나도 제대로 못해. 서방이 밥을 차리라고 하면 간도 하나하나 봐가면서 정성껏 밥상을 차려와야 할 거 아니야? A씨 항상 집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아버지였고 그 뒷수습을 하는 사람은 모두 어머니였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미치도록 답답했죠.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속이 충분히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다는 건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닌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아가 엄만 너 하나 보고 살아. 너만 행복하고 건강하게 크면 엄만 그걸로 됐어. 저 하나만 보고 산다며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다른 건 더 바랄 게 없다고 하셨던 어머닌 쉬지 않고 남의 집에서 허드레실만 하시다. 제가 국민학교 5학년이 되더니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았어요. 아버지와 단둘이 산다는 건 하루하루 지옥불 속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손에 잡히는 물건을 죄다 던져가며 것이 일상이었죠. 야 먹고 살려면 너라도 돈을 벌어와야 할 거 아니야? 집구석에 처박혀서 밥벌레같이 먹을 거면 축 내지 말고 돈 벌어와. 아버지 저 아직 12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어디 가서 무슨 수로 돈을 벌어와요야? 나 때는 말이야 내 나이 때 총 두고 전쟁터 나갔어. 내가 그 시절 아냐 다 떨어진 고무신 신고 구걸도 마카로 다니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들 바지 가래기 붙잡고 구두 닦기라도 하면서 푼돈 벌고 그랬다고. 말 대꾸하는 건 꼭 지어 말 속 빼닮아 가지고는 재수없게.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가 어찌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식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는 아버지가 세상 천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로부터 저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술주정을 하든 말든 돈을 내놓으라고 집안의 물건을 다 때려부시든 말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해버린 것이었죠. 그렇게 술을 지독하게 좋아하던 아버진 제가 16에서 17으로 넘어가던 그 해결술에 잔뜩 취한 채 돌아다니다 농로 쪽으로 떨어지는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불효자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내내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게 된 것도 우리 집이 이렇게 되어버린 것도 모두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이었죠. 그랬기에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 큰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노름 좋아하는 사람, 술 좋아하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은 제
인생에 지나가는 인연으로라도 두지 않을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장례 치르면서 울지도 않는다고 원망할 생각은 마세요. 아버지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게 전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뒤 곧바로 동네에 있는 작은 중국집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가족도 없이 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학업을 포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모험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처음 중국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을 때 정말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함께 주방에서 일을 하는 형들은 허구한 날 저를 올리며 제 몸을 일부러 치고 지나갔으며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저에게 담배를 펴라 술을 마셔라는 등 좋지 않은 것들을 권하기도 했죠. 임마 원래 네 나이면 이런 거 다 해 몇 년 일찍 어른들이 하는 거 해보라는 건데 뭐 어때? 어차피 너도 20살 되면 술 담배 다 할 거 아니야? 전 죽어도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가게에 있는 그 누구와도 친하게 지내지 않고 묵묵히 일만 했습니다. 양파를 까고 다듬고 파를 썰고 탕수육을 튀기고 과묵하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저를 보면서 사장님은 틈틈이 요리를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0.01 0.0이 모으다 보니 작게나마 돈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17살 때부터 일을 하고 딱 12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쯤 저는 가게를 그만두고 조금 멀리 있는 시내 근처에 중국집을 차릴 수 있었어요. 뼈 빠지게 돈을 벌어 내 힘으로 내 가게를 차렸다는 것이 얼마나 벅차오르던지 가게로 오픈하기 전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앞에다 두고 소주 한 잔을 하던 밤 그날 저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속에 담겨있던 말들을 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죠? 저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꼼수 1번한 부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살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가족이 없다는 게 얼마나 서럽고 힘든 건지. 그래도 어머니, 아들 끝까지 꿋꿋하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 제가 힘들 때 지칠 때, 아니 그냥 모든 순간 다 제 옆에 계셔 주세요. 오늘 저랑 약속하신 겁니다. 사실 일을 하는 내내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해 그리워지는 순간이 종종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명절 때 가족들끼리 화기애애하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일했고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족이 없어도 잘 이겨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20대 후반에 중국집을 열었고 가게를 오픈한 지 2년 만에 제게 운명처럼 아내가 찾아왔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2살 어렸고 저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던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자 바로 옆에서의 경미 직원이었어요. 나이도 비슷했던 데다가 같은 고향 사람이었기에 말이 잘 통했고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처음 가게를 오픈했던 2년 동안은 아무리 바빠도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날은 이상할이 많지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어요. 내가 지금 직원을 구하지 않는지 스스로 한심하다고 원망했을 정도로 바빴던 날 아내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다가 가게 안 손님들과 절 계속해서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냅다 앞치마를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장님 가게 일일 직원이니까 저 이따가 따블로 쳐주셔야 돼요 아셨죠? 당연하죠 따블로 쳐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날을 계기로 아내는 매일 주말마다 나와서 일을 돕곤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있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뭐였는 줄 아세요? 바로 저를 처음으로 웃게 만든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저는 한 번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제가 아내 옆에선 완전히 바보처럼 해실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때 용기 내어 아내에게 제 마음을 드러냈고 아내도 기다렸다는 듯 제 마음을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연애를 하다 꿈에 그리던 결혼의 골인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사랑스러운 2 아들과 딸을 낳고 비로소 온전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가게에도 예전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줬어요. 저는 장사를 하는 데에만 집중했고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데에만 주력하다. 주말만 되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집에선 애셋돌 보랴 주말엔 애들 데리고 가게 나와서 가게를 돌랴. 몸이 얼뚝이라도 모자라겠어. 여보 많이 힘들지?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난 하나도 안 힘들어. 장사가 잘 되면 되려 기뻐해야지. 그리고 우리 든든한 장남이 둘째랑 막내까지 돌봐주고 있으니까 걱정 없어. 왜 사람들이 장남한테 의지하는지 이제 좀 알 것 같다니까? 재영이 말이야.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제이가 울면 재영이가 달려나와선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내 안고 달래주면서 자장가까지 불러준다. 웃긴 게 제이는 내가 안아주거나 자장가 불러주면 더 오는데 재영이가 달래주고 자장가 불러주면 또 잘 자. 참 희한하지? 혼자서 육아를 도맡아 하는 아내가 괜히 힘들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도 장남인 재영이가 둘째인 재석이와 막내인 제이를 살뜰히 보살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은 정말 다른 날보다도 단체 손님이 많아 정신이 없었는데 하필 아이들까지 가게에 딸려있는 방 안에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주 총체적 난국이 따로 없었죠. 아내와 저 둘 다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몇 분 정도 지나니 갑자기 쥐 죽은 듯이 조용해지는 겁니다. 조금 여유로워진 틈을 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재영이가 둘째와 막내를 재우고선 중간에 쓰러져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큰애한테 딱히 가르친 것도 없었고 동생들을 돌봐야 한다는 의무감을 심어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먼저 나서서 동생들을 돌보고 울음을 터뜨리면 달래서 재우고 놀아주고 업어주고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들에게 그렇게 해주며 부모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특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힘들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 저는 큰애에게 다가가 물어봤습니다. 재영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재영을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하고 힘들지 않아. 동생도 돌봐주는 거이. 재영이도 아직 어린데 동생들 없고 돌봐주고 하는 거 힘들까 봐 엄마랑 아빠가 걱정이 돼서. 제가 아니면 누가 돌보겠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랑 아빠도 바쁘시잖아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방긋 웃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도 안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찡한 마음까지 드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을 하면서도 맞은 체형인 정말 속 깊은 아이로 반듯하게 잘 자라줬어요. 중학생 때 흔히 겪는다는 사춘기 1번 없이 아주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줬답니다. 삐뚤어진 부분 없이 밝고 건강하게 잘 커준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늘 많은 손님들이 들러주는 가게 이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나에게도 비로소 행복이 찾아오는구나 싶었던 순간 저희 가족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재영이가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집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저희 가족은 놀랄 틈도 없이 급히 119를 불렀고 재영이의 소견을 충격적이게도 뇌출혈이었습니다. 아픈 곳 하나 없었던 큰애가 뜬금없이 뇌출혈 진단을 받으니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뇌출혈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데 환자분의 경우 지주막하 출혈로 보입니다. 지주막하 출혈은 뇌출혈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불리는 거 아시죠? 보통 3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머지 환자분들은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혹은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혹시 모를 1%의 기적이라는 것이 있으니 우선 수술 진행하겠습니다. 큰애에겐 뇌출혈 중에서도 제1 예후가 좋지 않다는 지주막하 출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저희 가족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그 1%의 기적을 믿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기적을 바랬던 저희의 간절한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아들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쳤지만 언제 의식이 돌아올지도 장담할 수 없고 이대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에 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마저도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었어요. 결국 딱 3개월이 지나고서 큰 아들은 먼 곳으로 돌아올 수 없는 소풍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큰 아들의 장례식을 치를 때 아내는 울다가 혼절하길 몇 번을 반복할 정도로 슬퍼했고 둘째 아들도 그리고 막내딸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의 부재는 남은 두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래는 평범한 학생이었던 둘째 아들과 막내딸이 어긋나기 시작한 것이었죠. 두 아이들은 매일 같이 늦은 시간에 귀가했고 늦은 밤에 들어올 때마다 술 냄새며 담배 냄새 풍기고 들어왔고 둘 다 학교를 나가지 않아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 날도 있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아내는 밤늦게 귀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빤 너희 아니어도 충분히 힘들고 신경 쓸 일도 많아서 머리가 터져나가기 일보 직전인데 대체 너희까지 왜 그래? 너네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부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학교를 안 나가고 대체 왜들 그러는 거야? 좀 알자. 형이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한텐 형이 엄마가 아빠였어요. 엄마 아빠가 가게 일한다고 바빠서 우리한테 신경도 안 써줄 때 형은 맨날 우리 아침밥 차려주고 숙제도 챙겨주고 준비물 같은 것도 다 챙겨줬는데 그런 형이 없잖아요. 형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런다고요? 힘들어서. 엄마, 아빠만 죽을 것 같아요. 우리도 충분히 죽을 것 같아요. 심장을 맨 정신으로 도려낸 것 같다고요?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자 뭔가 얻어맞은 듯 머리가 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돈을 버느라 살아가는데 바빠서 정작 중요한 아이들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거, 저희가 신경을 못 써도 자연스럽게 큰애가 알아서 잘 챙겨주겠지 하고 생각했던 거 아이들은 은연중인 저희 부부 원망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큰 아들의 죽음은 집안의 화목함이 무너진 원인이 됐고 아이들과 우리 부부의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학창시절 내내 방황하던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그나마 정신을 차리게 된 건 아내가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방황하던 아이들을 바로잡아 주려고 애썼고 또 제게는 좋은 아내가 되어주려고 했고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가게 일만큼은 완벽하게 도와주려고 했던 아내가 병상에 누워있으니 혹시라도 큰 아들처럼 아내도 세상을 덜컥 떠나진 않을까 많이 두려웠나 보더라고요. 아내가 수술을 한 날 아이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말씀 잘 들을게요, 이제. 저희 이제 철들게요. 정신 차리고 살게요. 네, 진짜 제대로 살 테니까. 절대로 가슴에 대 못 받는 짓 안 할 테니까. 아프지 마세요, 엄마. 오래오래 저희 곁에 계셔주셔야 돼요, 엄마. 얘들아, 괜찮아 울지 마. 그래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네. 이리 와 아나 부자네 새끼들. 아는 힘없이 웃으며 둘째 아들과 막내딸을 품에 꼭 안아줬습니다. 아내가 암 수술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조금씩 달라져 가고 있었고 아내도 낳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기에 항암 치료받으며 병마와 열심히 싸웠어요. 저와 아이들이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보살폈고 그 정성이 통한 것인지 아내는 기적처럼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둘째 아들도 일반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됐고 딸도 열심히 공부한 끝에 은행에 취업을 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각자 좋은 짝을 만나 시집장가도 다 가게 됐답니다. 아이들이 결혼한 후 50대 후반 정도의 나이에 다다랐을 즈음 저는 5층짜리 원룸 건물 하나를 올렸습니다. 17살 때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벌어서 야금야금 모아온 돈으로 건물주라는 타이틀을 다니 기분이 엄청나게 짜릿하더라고요. 저희 건물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이 혼자 살러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 근처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많았으며 또는 근처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이 출퇴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죠. 아내는 저희 건물에 혼자 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직접 담근 김치를 소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세입자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302와 아가씨 학교 갔다 오는 길이야? 네, 안녕하세요. 안 그래도 아까 씨 집에 들리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이렇게 만나네. 자 여기 이번에 내가 배추김치랑 오이소박이 좀 담았는데 맛 좀 보라고 이렇게 들고 왔어. 대박 마침 아주머니께서 저번에 주신 김치 다 먹은 참이었거든요. 적당히 익은 상태에서 라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완전 밥도둑이 따로 없더라니까요. 그렇게 맛있었어. 잘 먹었다고 말해주니까 좋네. 종종 만들어서 가져다 줄게.
혹시라도 먹고 싶은 반찬 같은 거 있으면 하라고 감사합니다. 여러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서 비어있던 건물은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의 인연이 되어준 청년을 만나게 된 것. 제가 건물을 세운 지 3년이 지났을 무렵쯤이었어요. 들어온다며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으로 향한 날 청년을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상하게 처음 보는데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상하다. 어디서 본 건가 싶은 생각을 속으로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사인을 하기 전 청년은 제게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 제가 보증금을 제대로 준비를 못하고 급하게 들어온 거라 보증금이 100만 원밖에 없는데 혹시 염치 없지만 나머지 금액은 6개월 안에 드려도 괜찮을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왜 처음 보자마자 낯설지 않은 느낌이 들었는지 뒤늦게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웃을 게 없는 건조한 얼굴, 작은 목소리까지 불행에 젖어 살던 그 시절의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하라고 한 뒤 흔쾌히 계약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줬고 그렇게 김태원이란 이름을 가진 청년은 203호의 세입자로 들어왔습니다. 처음 입주를 하고 나서 3개월 때까지만 해도 월세는 꼬박꼬박 잘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이후부턴 월세가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첫 달은 깜빡해서 내지 못한 것이었겠지 싶어 기다렸는데 그 다음 달도 다다음 달도 내지 않아 총 3개월치 월세가 밀리게 됐어요. 더 기다리긴 힘들어 문자라도 남겨야겠다 생각하던 그 순간 태연 씨에게서 한 통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의 내용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밀린 월세 못 갚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민폐만 끼치고 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사람에겐 직감이라는 것이 있죠. 뭔가 쎄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겐 혹시나 모를 상황들을 대비해 각 호실마다 보조기가 있었기에 문자를 받자마자 보조키를 들고서 203호로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방바닥엔 술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그 옆엔 태연 씨가 잠자듯 쓰러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무리 힘들고 소리 질러도 눈을 뜨지 않아 앰뷸런스를 부른 후 태연 씨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연 씨는 다행히 위급한 순간은 넘겼습니다. 할 수 있는 처치는 모두 다 했고 다행히도 생명엔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말에 놀란 가슴을 겨우 쓸어내릴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곤히 잠든 태연 씨가 정신을 차릴 때까지 조용히 옆을 지켰고 몇 시간 후 태연 씨는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이고 이제야 일어났네. 아주 원 없이 잤지. 여기가 어디긴 어디야. 병원이지? 내가 자네 데리고 여기까지 왔어?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직 살 날이 9말이나 남은 앞길 창창한 청년인데 왜 그랬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모질어도 이 악물고 악착같이 살아갈 생각을 해야지. 태연 씨 부모님이 아시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을 치시겠어? 내 자식 같았으면 아휴 생각하기도 싫네. 척 부모님 안 계십니다.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도 가족도 없고요. 그래서 저 하나쯤 죽어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혼자니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는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태연 씨인 제게 천천히 본인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9살 정도가 되던 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친척들은 아무도 절 돌봐주지 않으려고 했고 서로 절 짐작처럼 떠넘기곤 했어요. 결국 연세가 많이 드신 할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가셨죠. 참. 야박한 사람들이네. 애한테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아버진 거동도 불편하시고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도 저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폐지도 주우러 다니시고 빈병도 주러 다니시고 그러다 제가 15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도 노안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죠. 거기서 전 완전히 엇나가게 됐고요. 성인이 되니까 배운 것도 제대로 없고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마땅히 자랑할 만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직장도 하나 제대로 못 구하고 계속 일용직만 전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얼마 전에 허리를 다치게 돼서 하던 일용직마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돈도 못 벌고 월세도 못 내는 상황까지 오니까 그냥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안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나만 눈 감으면 다 끝나겠구나 하면서요. 태연 씨의 덤덤한 목소리 듣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안 겪어도 될 불행들을 겪고 또 일까지 하지 못하게 되어 눈 감으면 편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리고 저는 나갈 때 태연 씨의 응급실 진료비와 수액값 처치비까지 모두 계산한 다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자리 잡고 돈 제대로 벌 때까지 월세 낼 생각하지 마. 그 월세 35만 원 후 그거 우리 가게 하루 매출 다 안 되는 돈이야? 끝까지 돈이 없으니 뭐가 중요해? 사람 목숨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그리고 나한테도 자네처럼 불행했던 시절이 있었어. 정말 죽고만 싶었고 차라리 세상이 멈춰버렸으면 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도. 지금은 가게 사장의 건물주인 뒤에서 잘 먹고 잘 살잖아. 지금의 힘듦을 이겨내고 나면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땐 그랬었지 하고 웃으며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추억이 될 거야. 그러니까 힘내서 살아 포기하지 말고. 저한테 이렇게 말해준 사람은 사장님이 처음이십니다. 정말 감사해요.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 충분히 알 수 있어.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렇게 사랑간 떨어지게 해봐. 그때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밀린 월세랑 놀라 그냥 끝까지 한 번에 다 받을 테니까 다신 이런 일 만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아내까지 이 사실을 알고 난 후 저희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로 태연 씨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치료비를 아끼기 위해 다친 허리도 제대로 치료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 의사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막 혼내시더군요. 태연 씨 회복을 위해 한동안 입원을 해야 했고 병간호는 저와 아내가 번갈아 가며 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연 씨가 제게 이렇게 묻더군요. 아저씨랑 아주머니는 제가 친자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딱히 해드린 것도 없고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사람과 관심을 받을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그 기준은 누가 정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네도 마찬가지고. 다만 따뜻하게 자네를 품어주고 사랑을 나눠줄 사람 만나지 못했던 것뿐이야. 그리고 어차피 자네도 우리 건물에 새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 아닌가? 그럼 우리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뭐. 가족을 모른 척하는 아픈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부턴 우리 가족이 자네를 책임질 테니까 하지. 외로워하지도 말고. 태연 신 제 얘기를 듣더니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고 있어도 마음이 가는 사람이었기에 저희 부부는 정말 아들을 대하는 것처럼 회의실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밥통이 없는 태연 씨 집에 밥통과 쌀을 사다가 직접 밥을 지어주기도 하고 밑반찬을 잔뜩 만들어 냉장고를 한가득 채워주기도 하고 저희 부부가 그렇게 정성을 쏟은 덕에 태연 씨의 상태도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어느 순간부턴가 태연 씨에게 연락이 닿지를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일이 있었기에 혹시 이번에 또 하는 생각이 들어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예전과는 다르게 집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방안을 들여다보니 집은 깔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싱크대 위에는 작은 쪽지 한 장이 올려져 있었어요. 사장님, 아주머니 저 태연입니다. 이렇게 급하게 쪽지로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저를 이렇게 사랑해준 사람은 사장님과 아주머니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사장님, 아주머니 옆에 있다간 평생 동안 의지하게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을 배워 조금 더 사람답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멋진 모습으로 밀린 월세 갚으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회원 올림.
혹시라도 걱정을 할까봐 소리 소문 없이 떠났구나. 뭔가 섭섭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속 깊은 마음에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지를 보고 저는 조심스럽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남겼어요. 어디 가든 잘 살라고, 아프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7, 8기 인생으로 끝까지 가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연락 달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도 돌아오는 답장은 없었습니다. 태연 씨가 떠나고 난 후 저희 부부는 또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아내는 인사도 못하고 보낸 것이 못내 서운한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퇴원실 걱정했습니다. 밥 잘 먹고 다니는지,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나 또 힘든 일이 있진 않았는지. 그렇게 종종 태연 씨를 떠올리며 일상을 살아가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두 번째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큰 문제를 일으킨 것이었죠. 여느 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서 장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전화를 잘 하지 않던 며느리가 벼랑간 전화라니 반가운 마음보단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건 다름 아닌 손주들과 며느리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하니 세아가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무슨 일이 있어? 아버님 어떡해요? 애들 아빠가 방금 경찰한테 잡혀갔어요. 뭐? 갑자기 왜? 저도 모르겠어요. 어떡해요? 아버님. 우선은 내가 근처에 있는 경찰서로 가볼 테니까 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장서고 뭐고 준비할 겨를도 없이 저는 급히 차를 몰고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아들이 노름에 미쳐서 회사 돈까지 손을 댔다는 것이었죠. 어린 시절부터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누누이 당부하고 또 당부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건지 머릿속이 마치 도화지처럼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돈에 손을 대는 횡령을 저질렀기에 구속되어 교도소까지 들어갈 위기에 놓였지만 저희 부부 아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자식이라고 감싸줄 생각, 도와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름 아닌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었어요. 어느 날 아내가 아들의 집으로 갔을 때 며느리인 바닥에 쓰러져 있고 손주들은 자지러지게 울고만 있었단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급히 구급차를 부른 뒤 어린 손주들은 아내가 돌보고 저는 누워있는 며느리 옆에서 병간호를 하며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3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며느린 겨우 눈을 떴고 제 얼굴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저승사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좀 괜찮아. 아버님, 애들은요? 애들은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마. 이 시어머니가 집에 가서 잘 돌봐주고 있으니까. 아버님 이런 모습 보여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할 것도 많다.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야? 죄송하면 얼른 건강해지면 되지. 아버님 제가 염치 없지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발 일 좀 살려주세요. 네, 저희 집은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못난 자식이라 당장이라도 연을 끊고 싶으시겠지만 제발 저랑 저희 애들을 봐서라도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게 뵐게요. 며느리가 제 옷자락을 초연하게 붙잡고 엉엉 울자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파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무슨 죄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저는 곧 죽어도 아들을 도와주지 않으려 했지만 며느리와 손주들이 눈에 밟혀 결국 도움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합의금을 물어주기 위해서 전 40년을 일해 세운 건물을 팔게 됐습니다. 건물을 팔던 날 저희 부부는 세입자들 하나하나 찾아가 건물을 팔게 됐다며 그동안 저희 건물에 들어와 사라져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인사를 남겼고 세입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응원해 줬어요. 건물을 판 돈으로 아들의 회사에다가 합의금을 물려주고 난 뒤 아들은 8개월 정도의 형을 마치고 일찍 출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가 교도소를 나와 집으로 온 그날 저는 단호한 표정으로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너 좋아서 도와준 거 아니고
저 피덩이 같은 내 손주들이랑 내 며느리 살리려고 도와준 거니까 착각하지 마라.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지만 두 번째부턴 실수가 아니라는 거 잘 알지? 너 하나 때문에 집안 꼴이 어떻게 됐는진 너도 잘 봤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한 번만 더 노름에 손대고 횡령이고 뭐고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짓 하면 그땐 가족으로서의 연도 끝이야 끝. 이건 내가 하는 마지막 경고니까 제대로 마음속에 새겨야 할 거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못난 모습 보여드려서. 아들은 출소한 이후 노름에 손을 대지 않고 물류센터고 대리운전이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며 살았습니다. 아마 그 안에서 느낀 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저의 마지막 경고가 뼈에 사무치게 와닿은 듯 오직 가족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 별 없이 1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저도 70대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점점 머리에 소복히 눈이 내려앉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웠던 날이었고 눈발까지 날려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던 날 늦은 시간에 한 손님이 모자, 마스크를 낀 채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짜장면 한 그릇만 주세요. 예, 앉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짜장면 한 그릇을 요리해 손님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는데 저는 그 손님의 얼굴을 보고서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연 씨 맞죠? 맞아요, 사장님. 저 김태현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얼른 나와봐. 태연 씨가 왔어. 그 손님의 정체는 바로 태연 씨였습니다. 맞아요. 저희 부부의 걱정을 한 몸에 샀던 저와 비슷해서 더욱 마음이 갔던 그 태연 씨 말입니다. 아내는 태연 씨가 왔다는 말에 주방에서 후다닥 뛰어나와 얼굴을 확인했고 곧바로 태연 씨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걱정하면서 살았는지 알아?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죠. 하냐 늦게 찾아오긴 무슨 배고플 텐데. 앉아서 밥부터 먹어. 사장님, 저 소주 한 병만 주문할게요. 사장님이랑 처음으로 술 한잔하고 싶은데 술. 아 좋지 마침 마감 시간 전이라 더 이상 올 손님도 없을 것 같고 오랜만에 태연이 만났는데 내가 소주 한 잔 같이 못 마셔주겠어? 그렇게 전 태연 씨와 마주 앉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앳된 청년이었던 태연 씨인 어느덧 40의 나이에 접어들었고 착실하게 살면서 이제는 결혼할 사람까지 생기게 됐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잘 됐다. 드디어 태연 씨한테도 가족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그래, 지금은 무슨 일 하고 있다고? 전기 기술 배워서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중견기업에서 전기 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했는데 확실히 경력을 쌓으니까 인정을 받더라고요. 지금은 전기 설비 시공하고 관리도 하고 설계도 하면서 회사 내 전기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보수 작업하고 가끔씩은 현장 조사도 나가고 전기 설비 교육도 하고 있어요. 기술자 되기까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사장님이랑 아주머니 생각하니까 정신이 확 차려지던 거 있죠? 전 살면서 단 한순간도 두 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요. 그래, 잘했어. 이렇게 성실하게 살다가 찾아와 주니 이것만큼 기쁜 일이 없구나. 대견하다 대견해. 그렇게 2시간 정도가 지나고 가게 문을 닫아야 할 무렵 회원신 저희 부부에게 짜장면 갑이라며 봉투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엔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와 전 그 돈을 확인하고서 두말할 것 없이 봉투를 닫고 혜원 씨에게 돈을 돌려줬습니다. 아, 우리가 이걸로 어떻게 봐도 우린 니도 못 봐도 그러니까 도로 들고 가. 보증금 500만 원짜리 건물에 100만 원만 받고 살게 해주신갑 제 목숨 구해주신가? 저한테 매번 찾아오셔서 반찬해주시고 밥해주신가?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가? 그 값의 절반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어쩌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었을 거예요. 두 분 덕분에 저는 목숨도 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게 된 거니까 받아주세요. 그 돈 안 받으시면 저 그대로 잠수 타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내일 저 결혼할 사람 데리고 밥 먹으러 올게요. 제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말해놨거든요. 제가 먼저 와서 인사드려야 할 것 같아서 온 거예요. 그럼 가보겠습니다. 태원 씨가 떠나고 난 후 저희 부부는 돈 봉투를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건강. 살아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데 이걸 진짜 받아도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저희 부부는 그 돈을 조용히 옷장 가장 깊은 구석에 넣어둔 뒤 아내와 약속했어요. 꼭 이 돈을 쓰지 말고 나중에 태훈 씨가 어려워지는 순간이 오거든. 그때 내어주자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 날 태원 씨는 정말 예쁘고 참아 아가씨 한 명을 데리고 가게를 다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지선이라고 합니다.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빠 인생 구해주신 분들이시라고 술만 마시면 두 분 얘기밖에 안 해서 어떤 분들이신지 너무 뵙고 싶었어요. 아이고. 혜연 씨가 우리 얘길 많이 했나 보네. 어서 앉아요.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태연 씨와 태연 씨, 예비 신부, 그리고 저희 두 사람이서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태연 씨가 제 손을 잡고서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저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뭔데 실례가 안 된다면 결혼식 때 두 분을 혼주석에 모시고 싶어요. 사실 두 분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고 제가 두 번째 인생을 살게 해주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제 부모님과 다름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두 분만 허락하신다면 앞으론 정말 부모님처럼 오시면서 살고 싶어요. 아유,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우리가 앉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참 이게 뭐라고 이렇게 눈물이 나 누워. 태연 시인 제 대답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는 태연 씨 품에 꼭 끌어안고서 한참 동안 등을 두드려줬어요. 그렇게 태연 씨라는 호칭은 자연스럽게 태연이가 됐고 어두운 모습으로 원룸을 찾았던 낯선 청년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됐습니다. 3개월 뒤 태연인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약속했던 것처럼 혼주석에 앉았어요. 태연이의 처가집 식구들도 태연이의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주시는 아주 좋은 분들이셨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이 왔을 때 태연인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왔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는 말없이 태연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달래줬어요. 그날 이후 태연인 자식을 낳고 어엿한 한 집안의 가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명절이 오면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서 저희 집에 꼭 들러 인사를 하고 갔어요. 게다가 자식들보다도 연락을 더 많이 해준답니다. 물론 태연이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와 아내가 기력이 없어 보이는 것 같다며 맛집을 알고 있다며 박백숙을 먹으러 가자고 따뜻하게 몸보신하러 가잔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저와 아내는 언제든지 오브 콜스를 외치고 있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막내딸과도 종종 집에 오면 인사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누구보다 비루했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고 가족이 없어 삶의 벼랑 끝에 있던 청년이 전기 기술자가 되어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안 된다고 무조건 안 된다는 법 없고 잘 된다고 쭉 잘 된다는 법은 없더라고요. 그러니 너무 힘든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절대 주저앉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모든 분들의 하루의 행운만이 꼭 따르기